네, 안녕하세요. 뉴탐사의 최장수 프로그램 원자력 엑스파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핵발전 무엇이 문제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다음 정권에 짐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뭉쳤습니다. 각자 인사하시죠. 네. 이름은 다 나갈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네, 밑에 다 나갑니다.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성명서를 하나 내셨어요. 그걸 예. 먼저 보고 얘기를 하죠.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 없는 심사, 실무자한테 종속된 이상한 기형적인 그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상실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 2월 13일 날 207회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질과 그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 행정실수 차원을 넘어서 사업자의 규제 포획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원안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보통 원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고 어디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 이런 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좋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난 후에 전 세계, 그러니까 그래봤자 원전 운영하는 나라가 뭐 32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어쨌든 전 세계 원전 관련 국가들이 크게 두 가지를 바꿨는데, 또는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원자력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예요. 아니면 규제 기관이 없었으면 만든다든지. 그 원자력 규제 기관이 쉽게 해서 한국 같으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이거를 지금 원전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규제를 강화해야겠다고 만든 기관이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원전 안전을 진짜 사고가 나는 걸 봤기 때문에 대폭 강화해야겠다. 실제로 원전 안에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강화해야겠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최 감독님이 질문하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뭐냐에 대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마치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고가 난 직후니까 아무래도 반성의 분위기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빼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일본은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핵규제위원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서 이름부터가 약간 사기가 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대표님. 네. 원자력안전회위원회. 예, 그러니까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전에 2008년도 9년도에 IAEA가 국내의 그 전체 핵 산업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에 공고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학기술부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부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핵공학과 관련한 부분을 진흥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진흥하는 부서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위 얘기하는 선수가 심판을 동시에 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거를 이제 그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과학기술부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였던 것이 이제 분리가 될 뻔했는데 당시 정부가 안 했죠.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위원회, 즉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산업을 안전하게 규제하고 또 이 산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물질 같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규제하는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시도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기관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권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했다고 좀 보시면 격상해서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된 거고.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만 왜 안전위원회냐? 그죠? 말 그대로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상징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말 단어로 이제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예전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독립된 규제기관이 생긴 게 2011년도면은 이제 10년 좀 넘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재원이나 이런 거는 어디 산하에 있는 거예요? 안전위원회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방이 산하에 있죠. 아니, 국무총리 산하에 있죠. 네, 총리실 산하에 있고 가방에는 담당이 국회 상임위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 산하의 장관급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의 차관급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위치를 이제 위상을 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후쿠시마 사고 직후가 이명박 정부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만큼 핵발전을 사랑하셨던 분이신데 그때조차도 사실은 장관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 버리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이 되면서 지금 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차관급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아니 뭐 시민사회에서는 저희 다 반발을 했죠. 반대를 했죠. 그때 이제 시민사회만. 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2015년에 월성하면서 제가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총리가 과학기술진흥위원 원자력진흥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진흥위원장인데 원안위는 그 산하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고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 진흥이란 말도 원자력계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그런 단어를 잘 쓰진 않잖아요. 뭐 그런 말 좋아합니다. 원자력 부흥, 르네상스, 그게 부족해서 원자력 진흥. 네. 그게 부족해서 지금 원전산업 지원법, 지원법.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그러니까 부흥시키자, 더 키우자라고 하는 조직과 그리고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 서로 반대로 끄는 거잖아요. 그 조직이 한 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그랬던 거죠.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분리는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진흥인 거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어디냐면 과기부예요. 네? 과기부가 원자력진흥 주무부처인데 거기서 여기가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총리 직속으로 있으니까 뺑뺑이 돌아가면서 과기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직 원안위원장이 과기부에서 날라왔어요. 네? 거기 있던 사람이 원자력 위원장이 됐어요. 원자력 안전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처장도 거기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사무처장이 됐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안위원장은 어떻게 되냐? 지금 원안위원장은 아예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위원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원자력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환경부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도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이 핵 안전과 관련한 부분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규제 시스템이 좀씩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국내는 지금 핵 산업을 진흥하는 쪽의 포션이 훨씬 큰 거고, 반면 규제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만 해라. 아주 좀 축소된 형태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특징이 있는데 안전과 규제 그 둘 중에 어디를 웨이팅을 둬야 되냐면 사실 규제에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철학적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안전을 웨이팅을 두는 데가 국가가 별로 없어요. 저기 미국도 뉴클리어 레귤러토리 커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규제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예 원자력 투명성법에 가지고 원자력 규제청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 안전 뭐 세이프티는 거기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독일도 아예 그 규제 기관으로서 검사 관리하는 그 분투라고 그러죠? 환경부 그쪽에 소속으로 분투는 환경단체고 단체입니다. 단체. 하여튼 네. 별도의 그런 기구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하고 규제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민 안전이라든지 환경 안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규제는 핵물질 규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다 건가요? 포함하는 거죠.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인데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보통 실험실에서 우라늄 농축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라늄 농축 같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IAEA 신고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핵 농축을 하지 않기로 선언도 했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죠. 근데 과거에 사실은 실험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우라늄을 농축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참 뒤늦게 알려져서 2000년대 초에 알려져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안전 문제로서 사고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핵물질 안전과 핵물질에 대한 보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핵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제 발전소 말고 동위원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관리 감독하고 이 산업의 규제나 법률 시스템들을 만드는 역할들이 사실은 다 핵산업에 대한 규제인데 지금 그걸 사실 규제가 없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에 방점을 두고 들어가니까 책임감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안전하니까 사고가 안 난다 이런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바로 직전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규제는 일단 책임성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책임 이거를 가지고 규제 행위를 해라. 그렇게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안전보다는 폭넓은 개념이고 규제 안에 안전성 그 담보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저도 몇 년간 이거를 이 방송을 유지하면서 취재해보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면은 작년에 저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하는 데에서도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기가 막혔던 게 시민들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를 시민들이 반대하면 그러면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두 번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두 번만 하면은 반대를 하든 어쩌든 간에 그냥 한 걸로 쳐준다라는 게 원안위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거면 이게 뭐하러 이 법이 존재하나. 그럼 시민들 공청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 자체는 어떤 점에서 뭐 굉장히 안 맞는 것도 있고 유리한 것만 따와서 이제 미국 법이나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원전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규제를 그대로 따오면서 불리한 건 다 빼고 약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면들이 많은데 그조차도 이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원전 수명 연장 허가를 할 때 받기 위해서 그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같은 거를 완전히 그냥 잘 보셨지만 그냥 사실은 전혀 의견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의견 수렴이 아니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엉터리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제 저기 미국 법을 또 따올 때 불리한 거는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해놓고는 뭐 60년대, 70년대 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두 번 하면 한 걸로 쳐주는 거. 그 사실 정확하게는 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짤 때 이제 공청회에서 그런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청회 절차가 특히 이 발전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공청회들이 사실은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지금 이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한 건 아닌데 네. 전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서나 이런 것 공청회 내용을 이제 보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과거의 밀양의 송전탑 문제 네. 때문에 했던 공청회예요. 뒤에 보면 회의록이 나오는데 회의록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뒤에 있는 그 건물 뒤에 있는 정자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뭐 한 1, 20분 안에 끝났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제가 본 또 회의록 중에 한 개는 회의록의 대부분이 육두문자예요. 아 그래요? 예, 앞에서 막 항의를 한 거죠. 이제 서로 삿대질하고 그걸 또 굉장히 잘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주된 많은 사람들의 발언이 이거는 공청회가 개최되면 안 되고 당장 그만둬라라는 거를 뒤에 첨부해서 그거를 공청회를 한 걸로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거나 어떤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공청회 하면은 항상 주민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렇게 서명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히 시골 분들이 그런 게 관행적으로 많으세요.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왔다고 이렇게 그냥 사인을 하는 거죠. 마치 네. 우리 저 결혼식장 가면은 누구 왔다고 사인하는 것처럼. 방명록.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딱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나중에 참석자 명부가 돼요. 그래서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절차나 내용들이 아직도 이게 뭐 20년, 3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거는 개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단상을 점거하고 프랭카드를 뜯고 뭐 이런 작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완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온 사람들 누구 왔는지 그냥 방명록 적으라고 해놓고 그게 나중에 참석자 명단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동의의 거죠. 명단으로 동의한 것처럼 동의 돼버리는 명단으로 거예요.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실 그런 꼼수들을 막으려고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법률 자체가 그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조문들도 있는데 그런 나쁜 조항들은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원자력 안전법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원전 건설 허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그 인허가가 사실은 제일 큰 권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옆에서 봤을 때는 건설 허가 조건이 전혀 안 갖춰졌는데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지금 수명 연장을 하면 안 되는데 해주는 거죠. 아까 이정윤 대표님이 초기에 이제 컨디션 난조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이정윤 대표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성명서를 보니까 뭔 내용이냐면
원전 수명 연장을 할 때도 이제 운영 변경 허가라서 말이 어렵지만 수명 연장을 위한 허가 서류를 내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서류에 원자력 안전법 20조에 사고 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사고 관리 계획서가 지금 인증이 난 게 없으니까, 인가가 난 게 없으니까.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사 중이라고.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수명 연장 허가 절차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진행을. 근데 지금 원안위의 가장이라고요? 누구신지 그 실무 하시는 분이 원안위원회 그 변호사인 원안위원이 문제제기 한 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고 하면서 아니 이거는 그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고관리 계획서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거를 원안위원장이 편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실무자가 잘한다 전문적으로. 근데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틀렸다는 거를 저희 월성 1호기 판결 때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예요. 수명 연장을 할 때 운영 변경 허가라고 해서 아까 사고관리 계획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것과 중복해서 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또 해요. 근데 지금 그 판결이 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이 그 원안위원을 그것도 법률 전문가를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잘못된 항의를 하고 이거를 위원장이 옹호를 한다는 거는 이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콩가루 집안이구나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기본이 엉망한 방에 엉성하게 완전 기반이 무너졌다.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한 철학 자체가 완전히 그냥 깨졌다. 저는 의미 없는 위원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책임 추궁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참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안위는 사업자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만 상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포획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들어가면 자기의 스스로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고 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저는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는 그 9명인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무처장이죠. 그러니까 원안에 사무처가 있는데 그 부위원장 요 두 사람이 상임이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상임위원은 상근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있을 때만 온다는 소리거든요. 한 달에 2번이 오고 그럼 한 달에 2번 와서 회의를 몇 시간을 한들 거기서 무슨 이 중요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되겠어요. 저도 지금 교육부에 무슨 위원을 맡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걸로는 업무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은 충분하지 않아서 몇 번을 회의를 또 몇 달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서 비상임위원들 중에서는 가서 이제 회의할 때 말씀도 거의 안 하고 현재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과거에 제가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알바하러 옵니다. 대학 교수인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회의비가 알바비라는 거예요. 이거 거수기.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비판적인 문제제기나 감시 역할은 할 수가 없고 이게 비상임위원 체제라는 게 너무나 한계가 명백해서 그래서 이정현 대표님이 이제 그 상임위원체로 위원을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법안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상임위원이 사실 그때 들어가서 회의체에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힘들 정도로 원자력 안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으로 봐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실무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비상임위원들을 보면 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원전 업계에 대한 전문가들인가요? 이제 전문가도 있고 다 전문가라고 이제 원래 위원이 되는 거죠. 되는데 그 해당 분야에서 사실은 그런 전문가라고 해서 비상임위원 위촉을 받는 건데
저희들은 그 위촉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정인 대표님이 뭐 시민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신 말씀 중에는 원안위원회 위촉 절차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시민사회에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은밀하게 밀실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현석 대표님 같은 분이 진작에 원안위원을 몇 번을 하셨어야 해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그 누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국회 추천이 있고 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추천해서 여야가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지명해서 이제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문가라는 게 많은 분들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가면은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면은 그 사람이 전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국회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예를 들면 당연히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계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안전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해외에 이제 아까 그 미국의 NRC 얘기해 주셨잖아요. NRC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정책 보좌관 출신이라든가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이 국민들하고 소통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시민단체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저는 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물론 조금 그동안 많은 논쟁을 통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원자력 공학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학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니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고 그 관련해서 변호사나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인 건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도 먹히지 않을 정도면은 이건 뭐 얘기가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결정, 특히 이제 규제 행위에 대한 어떤 심사 결론에 대해서 거기서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알면 사무처가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지금 그 사무처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야 사무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무처위원회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이번에도 이제 바로 그건데 일개 과장이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반박을 하는 얘기를 하는 회의 내에서 그것이 속기록으로 다 공개가 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버젓이 하고 위원장은 심사과장 얘기를 편들어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 행위, 규제 행위를 침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원안위 사무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원안위의 뭐 위원분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원안위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원들 9명으로 되어 있는 회의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심사나 어떤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무처에서 올리는 안건을 그냥 뭐 적당히 이제 검토하고 대부분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끝까지 안 돼서 이게 원전을 문을 닫게 하거나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재가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엄청난 처벌을 한다거나 원안위에도 이제 경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뭔가 경찰을 발동해서 뭔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보내는 정도로 대대적으로 뭔가 원전에 관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송을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월성 1호기 수명 현장 소송할 때도 보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회 회의체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무려 90건이 넘게 과장이 전부 전결을 한 게 기록상 드러났어요. 예? 위원회가 해야 될 거를 그 사무처의 과장이 자기 전결이란 말 아시죠? 자기 선에서 그냥 결재를 해버리는. 그거를 판사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아니 그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월성 1호기 판결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무처가 이른바 위원회를 개무시하고 사무처가 여전히 지금도 전결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하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상위 조직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 지원하는 조직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늘공하고 어공하고 붙었는데 늘공 마음대로 다 하고 어공들은 니네 명함이 나나 타줄 테니까. 사실 비상임위원이 7명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7명이 일을 다 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비상임은 법적 지위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임위원은 이제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죠.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럼 임기는 얼마나 돼요? 책임도 없어요. 3년이죠. 3년이에요. 네.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원안위원인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지금 껍데기 기구라는 점이 또 중요한 거는 위원들한테 회의 자료를 줄 때 진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원전 안전에 관련된 실제 중요한 문서들을 주지 않아요.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뭔 얘기냐면은 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있는 문서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고 우리가 영어로 F사라고 읽는 이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있잖아요. 그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요. 원안이 그 건물에 가서 직원들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직원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상임위원들이 이 비밀 자료를 찍어가지고 내보내거나 할까봐 우리 김희진 교수님이 원안위원 할 때 그랬잖아요. 저도 그 말씀 들었어요. 네. 메모도 안 되고. 그 사진 촬영도 안 되고 메모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는 보고서가요,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런 게 뭐 열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만큼 돼요. 그래갖고 어쨌냐면 심지어 저희가 월성 1호 소송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를 달라 해도 안 줘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 이래서 현장 검증을 갔다니까요. 판사님하고 그 판사님 세 분하고 우리 쪽 저쪽 변호사하고 우르르 원안위에 갔어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간 거예요. 갔는데 있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를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판사한테도. 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그게 재판이거든요. 현장 검증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문서를 보는 건데 이렇게 잠깐 열어보는 정도는 돼도 이걸 읽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만 보고 가라 그래갖고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 뒤에도 우리 하정구 위원님이 원안위원 하실 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 어떤 설비가 안전하다, 하재 방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 킨스가 했는데 안전하다는 결론이 막 써여 있어요. 그러면 원안위원이니까 아니 킨스가 내린 이 결론이 어떤 데이터를 거쳐서 어떤 수식을 써서 했는지 내가 검증을 해야겠으니까 원자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준다는 거예요. 거의 대통령실 경호처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김성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그 원자력 안전위원조차도 원자료를 보지 못하면 그냥 결론만 대부분 쓰여져 있는 이 문서를 보고 그냥 너네는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이 분야의 정확한 전문가여서 이 계산이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겠다는데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준다고 하니 그럼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허수아비 위원회지 무슨 위원회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무처 행정 쪽에 완전히 포획됐다. 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사실상 거수기 손만 들고 문제가 없다. 왜?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사무처에서 작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잘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거두기만 해라 이런 의미 같아요. 사무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네. 그 비슷한 물론 뭐 선출된 권력이긴 합니다만 국회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는 게 주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갖고 와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 그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정말 보안 등급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은 보안 등급 그 심의를 또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대신 그에 대해 밖으로 유출됐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한 달에 2번 회의만 출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임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누군가 그 문서를 수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또 업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아까 얘기처럼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안전보고서 많이 봤는데 밑에서부터 책으로 쌓으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바인더 큰 걸로 네, 바인더 큰 걸로 16건, 하면은 거의 18건. 사람치 정도까지 올라와요. 이거를 혼자서 다 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고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건 지질, 어느 거는 뭐 기계, 건축, 이거 관련 전문가들이 다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네가 이렇게 뭐 대충 보고선 해라. 사실 이렇게 제가 나오니까. 기계를 했잖아요. 제가 설계했던 분야가 이제 기계 설계 분야인데 3장, 5장 요쪽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 챕터 몇 번 이래 좀 보고 어떻게 됐나 이런 거 보는 거지. 전체를 다 본 사람은 원자력계에 드물어요. 그걸 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익준 교수님. 네. 두 번이나.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단은 10명도 채 안 되는 원자력 안전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뭐 검증하기도 전문성도 힘들 뿐더러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명이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검증을 하고자 해도 그 자료도 안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조직이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명함 하나 파주고 알바비 받으러 가시는 분 없애버려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명함 파주나요? 네? 명함은 파주나요? 명함이야 뭐 얼마 안 하니까 파지는 야 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 사실은 원자력계하고 이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의지만 있으면 현행 체계 하에서도 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허술하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고 개혁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 위원회 구성이 이미 그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한수원 또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지 절대로 이제 뭐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실제로 보면은 원안위가 조직 크기라든지 예산 규모로 보더라도 한수원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조직 수장은 또 같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뭐 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수원 사장을 회의에 오라고 해도 한수원 사장이 잘 오지도 않아요. 내가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뭐 원안위원장이 우스운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현장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제도나 이런 간행의 개선을 이제 요구하는 자리인데 첫 번째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법이 있는데 그걸 개정을 좀 해서 상임위원 숫자를 훨씬 많이 늘리고 비상임위원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임위원 숫자를 뭐 그때 말씀하신 7명, 5명? 지금 2명은 너무 적고 그리고 지금 사무처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정현 대표님 말씀은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오히려 빠져라, 그죠? 그런 얘기신 거죠?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제도 개선안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조직 자체를 저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나 이현숙 대표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가서 가지고 굉장히 좀 열심히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반대해서 못 들어가요. 위원장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가 반대해서 못 들어가요. 그 사무처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얘기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사무처가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혁명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이 지금 현재 26기가 운영 중이고 밀집도로는 세계 최고예요. 예? 지금 울진원전은 8기잖아요, 무려. 그리고 이제 고리 쪽은 7개나 있는데 지금 이 좁은 나라에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규제는 사실은 전 세계 최고로 강한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고로 위험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개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기 위해서는 조직 개혁이 첫 번째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대폭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된다. 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우리 이현석 대표님 뭐 좀 중요한 말씀 좀. 아니 뭐 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사무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는데 국회 사무총장이 가서 손 들고 표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냥 여러 가지 문서를 수발하고 관련한 회의 관리하고 이걸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그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이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절대 하지 않거든요. 방통위도 예, 물론. 위원이 5명인데 상임위원제잖아요. 네. 거기 사무처장이 가서 심사 의결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아니, 절대 못 못 하는 하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는 뭐 찬핵이냐 탈핵이냐 탈원전이냐 뭐 이렇게 논란이 큰 틀만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를 지금 다 싹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진짜 안전이 중요하다고 맨날 국민의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안전을 누가 챙길 것이냐, 어떻게 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냥 핵산업계가 하자는 대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종현 대표님 아이디어가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에 그러니까 같은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서 시민사회 감시 기구를 위원회 조직으로서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뭐 옴부즈만 이런 거는 감시 기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상설위원회 해서 지역하고 시민사회 그 단체들의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원안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과 가치가 이제 시민과 떨어지면 사실 지금 현재 원안위가 원안위 설치법을 보면 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시민과 대화를 안 하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너 어디가 아프냐 이걸 물어봐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민과 대화를 안 하고 사업자하고만 대화를 하는 원안위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 근데 물론 심사를 위해서 사업자하고 얘기한다라지만 뭐 은밀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둘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결정을 내린 걸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제가 현장에 검증단 하면서 이거 문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안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사실상 그거를 논의를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위원장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걸 모르죠. 당연히. 그때 이제 이현철 위원장님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잘 대화를 해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임의로 그냥 결정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뭐 자기네들이 규제 당국이니까 자기네들 알아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종윤 대표님 예산 얘기도 하셔야죠. 잊어버리셨죠? 예산은 뭐 2,70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왜 그 한수원 돈 받는 거 그거 문제 삼으려고 글 쓰셨잖아요. 상경뉴스에. 잊어버렸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어쨌든 뭐 심사비를 받는 것이 있어요. 방사선 특히 이제 동위원소라든가 이런 쪽은 다 이제 심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원안위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킨스가 규제 심사를 하는데 직접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예산으로 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어떤 제도화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내야 되니 만약에 이건 딜을 할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제출하면 세금처럼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로도 돈을 완전히 못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도화를 해서 우리나라 특히 뭐가 없냐면 3자 독립기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킨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규제 당국에 기술 지원을 하는 조직인데 거기가 3자 독립기관으로 기술 지원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심사 검사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제가 독일 규제기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모자만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실제 사업자가 안전해서 그랬다. 그럼 10회만에서 6승이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보고서 안 봐요. 제 3자 기관 불러가지고 이런 컨디션으로 해석을 해와 독립적으로. 그러면 전혀 그것과 별개로 딱 해석을 해온 거. 그걸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회만에서 5승인데 왜 10회만에서 6승이야? 빠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3자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규제 기관이고 규제위원들이 있는데 사실 제 역할도 못하고 영도 안 서고 말빨도 없고 그렇죠?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권력은 그 밑에 늘공들이 다 한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사무처가 이 위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까 이제 우리 성명서에서 나왔지만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누구 사람 이름 얘기해도 되고 어떤 사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떠들으셨으니까 음료수 하나 먹고 네, 좋아요. 자,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네, 잠시 저희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읽어야 돼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주스의 정석 100% 착즙 양배추 사과즙 제품입니다. 국내 유일 양배추 사과즙이에요. 사과는 물론 양배추까지 100% NFC 공법이 뭐지? 근데 착즙하여 유효 성분 그대로 살렸어요. 저는 써있는 대로 있습니다. 제 말투는 아니지만 NFC 착즙 방식은 야채와 과일을 있는 그대로 껍질은 벗겼나요? 갈아낸 주스를 말합니다. 국내 최초로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통째로 착즙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고 원물 그대로 착즙해 양배추의 성분인 비타민 U? 비타민 U도 있어요? 예,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이게. A, B, C, D까지는 들어봤는데 U까지 있는지 몰랐네. 실제로 집에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성분과 똑같습니다. 청송 사과와 제주도 유기농 양배추를 사용하여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 제조했습니다. 해썹 인증 중요하죠, 이거. 역한 맛과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포장도 일반 비닐 포장이 아니라 알루미늄 사중지 파우치 사용으로 환경 호르몬과 곰팡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현재 뉴탐사몰에서 특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셔서 드셔보세요. 뉴탐사 몰이 있군요. 네. 모르셨구나. 있어요. 죄송해요. 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직 뉴탐사몰 이용 안 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뉴탐사몰도 들러주시고 회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행사 제품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탐사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네. 아니,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굉장히 달달하고 근데 맛있네요. 이게 보통 생각하기에 양배추즙 그러면 떠오르는 맛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양배추 소화 잘 되는 건데. 하나 더 먹고 싶다. 하나 더 두 개 따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게 건강에 되게 좋긴 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네. 미용에도 소화를 잘못시키거든요. 근데 양배추가 위장에 그런 사람들 정말 좋은데 좋고. 양배추 먹기가 되게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하나 시키고 싶네요. 아니, 시키고 싶으면 지금 바로 주문하셔도 돼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시킬게요. 얼마예요? 왜냐면 사과도 좋잖아, 사과. 저기 몇 개야? 32,800원인데 저 몇 개 들었는지 여기 안 써있네. 네,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 박스예요,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니까 한 박스에 몇 개인지 알아야죠. 저 더 없나요? 없나 봐요. 하나 더 아니, 먹고 싶다는데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니, 피디님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맛은 있네. 맛은 있고 일단은 아니 이게 김영희 변호사님 이게 땡기는 모양이네. 아니 나는 진짜 이거 사 먹으려고. 오늘 저녁에 아주 또 좋아요 보니까. 또 술- 어이구야 큰 게 그냥. 술 드실 거잖아요. 아이 큰 걸로 네, 그냥. 아이고, 어이구야. 이런 데 와야지. 몇 개인지 안 남아요. 술 드실 거잖아요. 짱 와야지 이제. 드세요. 자자자. 잠깐만. 어이 시원하다. 엄청 몇 개인지가 시원하다. 거기에 몇 개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써 있겠죠. 아, 30. 아, 30개예요? 엄마 이거 이게 지금 이거 하나에 어휴, 양배추가 4통, 사과가 12개 들어갔네. 양배추 4통 사과. 저 드세요. 네, 제가 쏩니다. 제가 이거 뭐 한 박스 다 아니잖아. 그러면 한 2만 원 내면 되겠네. 다 드세요. 팍팍 드세요. 네. 김 변호사님 옆에 있는 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맛있네, 근데. 네. 맛있네. 저희만 맛이 먹어서 있어요, 그 맛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책 광고도 해야 되는데. 아, 책? 네. 네. 끝나고. 아니, 끝나고 하면 광고 못 아, 해요. 요거, 네. 요거, 배추, 사과. 여기 사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여기, 뭘? 여기 몰라요, 저는. 주스. 아 최고 우리 저기 고아라 선수. 예, 저- 탄핵 신문에 오하라 국장님이 저번에 하신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는 일본 분. 오하라 네, 선수. 오하라 선생님께서 이번에 번역을 하신 책인데, 일본은 왜 원전을 멈추지 않는가? 저도 궁금해요, 저거. 저 책 이게 한번. 네. 아오키 미키 선생이 이거를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 아마 미국의 플리처 상이나 네.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책이에요. 기자분 아니에요? 저분? 원래 평생 기자로 했었는데 어떤 취재를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압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을 내기 위해서 기자를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구나. 그동안에 평생 이제 그 현지의 모든 문제점들을 네. 낱낱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현지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래 덮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역사적인 거 원전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 또 안전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종합적인 아주 책인데 일본이 지금 거의 다 덮었다 이래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올해 나왔어요. 4월 30일 1판 1세인데 미리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섯 판을 5판째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4월 말에 나온 거고 한국에 일본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일본에서도 얼마 안 일본에서도 됐는데 나온 지 얼마 일본에서 안 된 책입니다. 5판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오세라는 5판이에요. 거죠? 5세. 요새. 그러면,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분 아직 살아 계세요? 여자분이고 예, 저도 여자분인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젊으세요? 왜냐면 예. 일본은 보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취재하시던 기자들도 그 PD도 한 명 방 안에서 의문사당하고 어디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일본은 그런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후쿠시마 한참 취재하던 분이 방에서 문 닫고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까지도 또는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이거는 여러 독자분들께서 좀 많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저 글을 쓰신 분이 조만간 이게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터뷰 하시면 좋겠네요. 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도 됐고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최신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딴 데서 모실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시간 모셔가지고 우아라 선생님 모셔가지고 통역 부탁드리고 네, 그래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풀세트로 할 수 있겠네요. 같이 뭐 저 질의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여기서 오늘 성명서 내용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원안위원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을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가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위원이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담당자가 법적인 유권 해석까지 자기가 해서 근데 그게 법제처에 틀린 해석이야. 중요한 그것도 틀린 거. 예. 원안위원이 틀렸는데 그 사무처가 똑바른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거꾸로라서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그렇죠. 들어보면은. 근데 더더욱이 그거를 원안위원장이 두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까 김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담당 과장이 월성 1호기 규제를 할 때 수명연장 심사를 할 때 담당 과장이 정결 처리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또 문제가 심각했죠. 지금 그 자기가 유권 해석 내려서 오히려 원안위원을 가르치는 사람도 과장이죠. 거기는 과장이 제일 높은 직급이에요? 사실 정부 조직 중에 보면 사실 과장들이 사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이죠. 우리 공무원들 실무 책임자죠. 네, 책임자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소신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 완전 틀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원안위가 실제 위원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담당 사무처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형태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안위 사무처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사무처가 행정조직이지만 그쪽에서 실제로 법제처라는 그 법제처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친구.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랐다가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막아주신 그분이 처장으로 있는데 거기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원안위가 이제 사실 위원이 비상임으로 대부분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자료 받아가지고 그것만 심사해서 통과 안 통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제가 재판을 해보잖아요.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10몇 년을 원전 관련 소송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피고가 대부분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피고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면 피고의 보조 참가인으로 한수원이 항상 등장을 해요. 대부분. 그러면 근데 보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한수원의 관계는 원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갑이고 규제기관이고 한수원은 피규제기관으로서 을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상적인데 재판을 해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을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맨날 누구 편이 완전 같은 편이야, 같은 편. 그래가지고 쟤들 힘들어서 어떡하나. 아니 돈 많이 들어서 어떡하나. 딱 그 얘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제가 원래 원안위원이었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재판을 해보면 있잖아요. 한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측에서
이거 저기 그 원전 가동을 멈추면 손실이 이게 조단이고 뭐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한수원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한수원이 해야 되는데 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냐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가 그래서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걱정해야 될 거는 국민이고 국가의 안전이지 한수원의 돈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냐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법정에서요.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그 김영희 변호사님이 원자력 안전위원이고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이 핵발전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한데 만약 그 과정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유권 해석을 해보니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확 밟아놔야죠. 그러니까 딱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원자력 안전법 20조에 의하면 운영 변경 허가 이게 뭐냐면 수명 연장 허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수명 연장을 위한 허가에서 허가를 할 때 사업자가 내야 될 서류에 분명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걸 안 내도 된다는 게 그분 얘기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정근 대표님이 오늘 보도자료 올린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람 얘기는 이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는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안 내도 된다라는 거 주장했다는 건데 완전히 법에 반하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법제처가 아니고 법제처 할아버지나 윤석열 데려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양반 과장하고 위원장하고 이거 징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따끔하게 징계 처리를 해야 된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는 제가 근데 그런 거 고발 안 돼요? 그것까지 고발까지는 그렇고 이제 제가 징계위원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 교수들 징계위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없다기보다도 다 통용이 되는 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거든요. 또는 하여튼 틀린 얘기를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단순히 이제 왜냐하면 사무처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위원장까지 편을 들었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자력 안전위원들을 비상위원들을 좀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들고 이 하나의 장면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죠. 네, 사건이죠. 네. 그 과장을 한번 찾아가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 위원장도 찾아가서 왜 여기 과장 편을 들었냐. 인터뷰를 둘이 술 먹나? 해보시죠. 다 같이 전보로 다니는 사이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가방위원장님이 그분이 방송만 너무 신경 써서 걱정인데 과학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송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일이 도대체 가방위 위원들이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더군다나 월성 1호기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에 법제처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왜냐면 법원이 더 우선하거든요. 법제처는 그냥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거고 법원의 판결은 판결로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에 정확하게 반하는 얘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누구 말이 맞냐의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원전의 안전을 더 확인을 해서 수명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가능하면 그 원자력 안전법 20조는 해석을 적용을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해서 이 얘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원자력 안전법에 정해진 규정이 사실은 2개, 3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통과가 될 리가 없어. 이렇게 다 빼고 2개 중에 하나만 하겠어라는 게 지금 사무처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안전을 노후 원전 사고 나면 우리도 큰일이고 자기도 큰일인데 이거를
안전하게 하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지금 사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허가가 난 건 아니지만 지금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안 된 거를 굉장히 다그치면서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될 사무처가 그거는 있으면 안 된다. 법제처도 우리 말이 맞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인식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사고관리계획서까지 다 받아서 하려면 시간도 너무 걸리고 그러면 한 손에 손실이 크니까 우리는 어쨌든 원전을 돌려야 됩니다라는 사업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럼 그분은 한 손에 가셔야지 왜 원하는 얘기신 거예요? 사고관리계획서도 재밌는 게 그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도록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예. 2017년인가 그렇죠? 예. 16년대 개정돼가지고 이제 시행 기간을 두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사고관리계획서가 한 손이 작성을 해서 트럭으로 2대인가 그걸 전국 먼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킨수로 원자력 안전 기술원으로. 그럼 심사를 3년 만에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7년이 다 돼도 심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관리계획서 자체를 심사를 못하는 수준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 못하느냐? 중대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대사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 뭐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사고 확산 범위라든가 이런 걸 실제적으로 해석을 다 들어가면 그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관리계획서를. 지금 그런 행위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한수원이 사이가 안 좋아야 되고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무서워해야 되고 서로 막 소 닭 보듯이 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가깝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이야 한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방사능이 새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월성원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삼중수소가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누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시하고 감추고 또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뭐 우리나라가 전쟁 한번 안 일으켜가지고 착한 민족이어가지고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사실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사실 사업자의 인위적 포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포획. 뭔 포획? 인위적 포획. 인위적 포획.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포획된 규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걸 더 얘기를 드자면 아까 이제 지능부서인 과기부에서 원안위원장이 날라왔고 사무처장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기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넘어오고 이런 그 하나의 그런 얘기를 보면 원안위원장 자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무처장이 날라온 사람이 지금 정권 말기에 한덕수 대행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처장을 사무처장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어요. 너무 황당히 진짜 이런 알바끼 인사 이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무슨 인사권을 밑에서 행사를 하고 있냐고요. 진짜 알바끼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정말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킨수 원장 새로 앉혔잖아요. 네. 별걸 다 했네. 그죠? 아니 아주 공들여서 경찰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사를 했잖아요. 아주 광범위하게 알바끼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원안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하게 쓰라고 그걸 그 감시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조직이구나. 현 상태로는 그냥 해체하고 새로 만들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 저는 뭐 그 사무처와 아니면 원안위의 일부와 한수원과 그 사업자인 우리나라 유일의 사업자인 한수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저도 드는데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통령실에서 위원장이 날라왔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진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위축이 된 게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끊기 시작했어요. 그 후원을 끊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 촛불행동 이런데 월 10,000원씩 이렇게 보내시던 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의 계좌 추적을 다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연락을 개인적으로 네. 주는 거예요. 갑자기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당했다. 은행에 통지를 주잖아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연락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체로 내가 어떤 그 촛불 행동이든 아니면 뉴탐사에 뭐 회비를 냈건 그거를 당해갖고 내가 여기다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게 그 자체로 굉장한 탄압이고 위축을 주죠. 위축을 주고 굉장히 심한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든가 공무원의 경우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네. 파고 들어가지고 네, 하는 맞습니다. 충분히 책임 물 수 있어요. 엄청난 탄압의 수단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맨날 내 폰 가져가라 니들 다 들여다봐라 이러고 살지만 일반인들은 저런 거 뭐 경찰에서 뭐 했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놀래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거를 새 정부에서는 원안위와 사무처와 킨스와 한수원의 관계를 우리가 고발할 테니까 이것도 누군가 고발을 해서 그렇게 다 뒤진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새 정부가 제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규제 전체를 혁신 체계로 가야 된다. 네. 지금 그거밖에 답변이 없는데 제가 매우 답답한 게 지금 유력 쪽에서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자력을 제대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생에너지건 뭐건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다 여실히 보여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완전히 그냥 우리 세상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뭐 완전 수출한다 하고 SMR 한다고 MSR 또 있어요. SMR 있고 MSR 있고 뭐 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완전 생태계 한다고 또 돈 쓰고 그래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결론이 제대로 나온 거 없고 신한울 3, 4호기 신규 건설 들어가가지고 선발주한다고 6조를 또 풀이고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안전을 최소한 제대로 하고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부터 제대로 다독거리고 갈 때 가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핵산업계가 이 핵 문제를 다 다루는 기본적인 포맷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가짜뉴스 동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실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 태양광에서 중금속 나온다거나 뭐 산불 나는 것도 태양광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분들이 이 진짜 이제 뭐 탈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는구나 피하자 뭐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핵산업계가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발전소를 더 짓냐 안 짓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국민의 안전 문제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살짝 감춰가지고 더 많은 이제 발전소를 운영한다거나 사업을 따낸다거나 뭐 이렇게 관련한 R&D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들의 안전인가 아니겠느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좀 봐야 된다 이거를 누군가가.
아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뭔가 문제다라고 하는 순간 막 문자 폭탄 날라오고 뉴스에서 막 집중 공격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싫은 거죠. 이현석 대표께서는 워낙 그 타겟이 돼서 그런지 연락이 네. 오는 모양이데 저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최근 제 페이스북에 몇몇 분들이 또 글을 원래 계속 쓰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친구 아닌데 왜 친구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아니 뭐 또 뭐 종종 또 이게 왜 무풀보단 악플도 이게 뭐 있기도 하죠. 제가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분들이 어떤 수준인지 몰랐을 텐데 너무 자신의 그 수준을 드러내가지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 저러지 않아도 원자력계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처절하게 막 그 이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탈원전 하는 사람들. 기회 되면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초대요? 네. 초대하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초대를 한다고요? 오는데 문제는 막무가내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것 좀 보게. 이게 지금 윤석열 수준 지지자들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뭐 저는 하여튼 굉장히 참 그 사람들 지금 이재명 지지하려고 그럴 텐데. 네, 그건 먹고 살려고 하겠죠. 근데 아무튼 뭐 안 되면 채팅으로 톡으로 둘이 싸우는 거라도 중계하게.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니 제가 몇 번 싸워봐서 아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툭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툭 던져요? 다른 걸로. 예, 그러고 나서 또 그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면은 또 전혀 다른 거 툭 던지고 이런 소리도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기운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이제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게 좀 이렇게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원자력계 문제를 좀 더 얘기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리뉴어블 에너지 관련해서 오해나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해도 2시간 그냥 갈 거예요. 충분히 합니다. 그 안에 정말 깨알 같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위성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원전산업을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건 뭐 재난 저것도 구호도 아니고 그렇죠. 원전산업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거기만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럼 문제의식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거 맛있으니까 많이들 사 드시고, 중요한 거 하나 놓쳤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김명희 변호사님께서 헌법소원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소송. 이번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사실은 기후소송을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해가지고 이겼는데 지금 기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대응 수단이 사실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이정윤 대표님이 얼마 전에 썼지만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가 사실 세계 거의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10.5%밖에 안 되는데 지금 OECD 평균이 무려 35.8%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 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OECD 중에 제일 꼴찌고. 근데 이 지금 제 11차 전기본이라고 해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뭐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석탄 발전소를 언제까지 어떻게 뭐 가져가고 LNG는 설비를 오히려 좀 느리고 또 여기 또 심각한 게 지금 원전 지을 때도 없는데 신규 원전을 2개를 더 짓고 또 SMR도 한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인데 이게 2038년까지 가서도 그때 가서도 지금 OECD 평균도 안 되는 걸 우리나라는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위헌적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래서 헌법 소원을 제가 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촉박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 11차 전기본이 확정이 된 날이 2월 21일이라서 헌법 소원을 5월 22일 이전에 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집단 소송을 많이 했는데 점점 진보해서 이제 이번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구글 문서로 입력만 하면 개인정보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청구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했고 기후소송이라서 미성년자 분들도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미성년자 분들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또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초본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거는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거나 이런 PDF 파일 같은 거를 그 밑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송 비용을 받고 있는데 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억을 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을 내시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10억 내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착한 일 하는데 돈 잘 안 줘요. 그래서 저 너무 슬퍼요. 왜 원전 소송하고 기후 소송하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모집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12일까지인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네. 예, 전력 기본 계획을 아예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논의도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고요. 없죠. 예, 저게 사실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제 핵발전소처럼 큰 발전소를 신속하게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으면은 끝도 한도 없이 얘기할 거는 쏟아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스를 3개나 먹었어요.